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 일부이겠죠. 이분들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 이걸 듣고 이것이 매우 경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종전선언을 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 정상이 금년 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유엔 총회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이 영상으로 보낸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와 무관하게 먼저 추진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2년 전 제73차 유엔 총회에서는 이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연설을 했는데 그것과도 달라진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북한의 비핵화가 없더라도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 한국의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직후였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기에 종전선언 얘기를 해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로부터 보름 후에 문 대통령은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체에 또 화상 연설에서 또 한 번 종전선언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권 정치인들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또 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1억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대단히 경솔하다. 그 이유는 적어도 3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3가지, 이 사전에 충족되어야 할 3가지 전제 조건을 설명을 드리고 이 종교 지도자분들에게 2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제 조건 첫 번째,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핵을 이대로 둔 상태에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요? 지난 10월 10일 북한은 노동당 75주년 창건 기념일 열병식에서 또 새로운 핵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탄 ICBM이죠. 그리고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무기들을 선보였는데, 왜 그런 북한이 미국하고 직접 핵전쟁을 치룰 수 있는 처지도 아니면서 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북한에게는 불변의 대미 전략, 대남 전략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불시에 북한에게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미국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한미 동맹을 버리도록 유도하는 이런 핵게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려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변의 대남 전략도 있습니다. 불변의 대남 목표입니다. 북한의 대남 목표, 궁극적으로는 주체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 그것은 북한에게 있어 70년 수건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미 동맹이 이 땅에 건재하는 한 북한은 전면 전쟁을 도발하기도 어렵고 또 적화 통일을 이루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들을 만들어 왔고, 동시에 이 남쪽 대한민국을 위협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켜서 경제력이 무려 45배 이상 큰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고 주도하면서 남북 관계를 지배해 나가겠다는 것. 그래서 북한이 그 어려운 경제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각종 무기들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지난 열병식에서 북한이 선보인 초대형 방사포 보셨죠? 사거리가 400km, 휴전선에 배치한다면 대한민국 거의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군사기지들, 전략 거점들을 원하면 언제든 때릴 수 있다. 이런 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우리가 북핵에 인질이 된 이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 첫 번째 전제 조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군사 관계의 안정화입니다.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서로가 서로를 해칠 가능성이 없다는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북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같은 이 대량 살상무기에 있어서는 일방적, 비대칭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재래무기에 있어서도 여전히 양적 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대한민국은 사실 이 정부 들어온 이후로 안보 역량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정부 인사들은 이런저런 아름다운 표현으로 국방 개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방 안보 전문가인 제 같은 사람 눈에는 우리 안보 역량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병력은 줄어들고 있고, 우리 현재 전선 가까이에 배치된 많은 사단들이 해체되고 있고, 또 군에서는 인권이다 뭐다 하는 것을 빌미로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움직임, 거기다가 주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안보 교육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던 대공기능, 우리 기무부대가 행사해왔던 대공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죠. 해체, 재편되면서 무력화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 여당은 국정원 개혁법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는 이 국정원의 대공기능을 다 경찰에 넘기고 국정원은 대공기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보는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맹이 튼튼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동맹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체제, 그리고 연합사 체제, 이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 정부는 노력을 해왔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전자권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 군사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의 대남 도발이 뻑하면 이루어지고, 또 뻑하면 북한이 대남 위협 성명 발언을 일삼고 있고, 또 최근에 보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것처럼 북한군의 만행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종전선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두 번째 전제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북한의 대남 전략들, 또 대남 목표들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평화 공세를 펼치든 말든, 아니면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든 아니든 이와는 무관하게 사실 북한이 공세적 침투적 대남 목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유일영도 10대 원칙, 여기에 보면요, 대남 주체혁명의 완성, 이것이 목표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북한에서 헌법보다 더 위상이 높은 노동당 규약에도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 해방과 혁명 완수가 목적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남 공작, 대남 활동을 해온 북한의 기구들도 그대로 있고, 체제도 그대로 있고, 또
또 이 주민들에게 사상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남 전략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종전선언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여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저희 같은 사람이 종전선언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종전선언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있어서 지금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까? 호주와 뉴질랜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있어서 지금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여건이 충족되면 굳이 종전선언을 하자,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얘기 자체가 다 정치 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3가지 여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에게 2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이 나라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 나라를 어두운 곳으로 유도하거나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직분일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좌파들이 이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름다운 논리들, 이론들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평화 문제, 평화협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공부를 해보면요. 여기에는 2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주의적 접근이고요. 또 하나는 현실주의적 접근입니다. 이상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거창하게 이 평화쇼 같은 것을 벌려서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면 그것이 결국은 평화 정착을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것들이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상론적 접근입니다. 현실론적 접근은 그 반대지요. 섣불리 먼저 이벤트, 행사, 쇼를 먼저 벌리고 실제로 안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반대로 이 평화가 무너지고 전쟁이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평화정착이 된 것을 확인한 연후에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주의적 접근입니다. 물론 양쪽이 다 문제가 있겠죠. 현실주의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정착이 확인된 연후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면 어느 세월에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반대편 쪽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북한의 대남 전략이 그대로이고 북한 핵무기들이 그대로 생산되고 있고 또 이 남북 간 군사 관계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서 먼저 평화쇼부터 먼저 벌리면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은 아니다.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주의적 접근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양자가 조금씩 이렇게 주고받기 사닥다리를 타고 가듯이 어떤 행사를 치르고 그 행사가 또 좀 더 평화를 진전시키고 이렇게 주고받기 식으로 이 평화정착을 향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안보와 이 남북 교류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보를 희생하고 종전선언을 서두르기보다는 안보가 개선되고 안보가 확실해지는 것에 비례해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이런 자세가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상주의적 접근은 한반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좌파들은 선순환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 여러분께서 현실을 무시하고 이 선순환론에 현혹되셔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종전선언, 섣부른 종전선언을 경계하는 저희 같은 안보 전문가들도 이상주의적 접근도 알고 있고 또 현실주의적 접근도 알고 있고 그 장단점을 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전해들의 표현에, 전해들이 내세우는 논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번째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어느 일방이 불순한 생각, 나쁜 동기를 숨기고 있을 때 그 평화협정, 그 종전선언은 반드시 다 파괴되고 결말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1925년 소위 이 로카르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는 1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만은 이 로카르도 조약을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불가침을 약속했고요. 독일과 벨기에가 서로 불가침을 약속했고, 그리고 이탈리아와 영국이 이것을 보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등장하고 이 조약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히틀러는 벨기에를 침공했고 그에 앞서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어느 일방이 이 나쁜 의사를 숨기고 있을 때 그 상대방은 오히려 그 평화협정 때문에 방심하고 안보태세를 이완시켰다가 더 참극을 초래하는 이런 역사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1939년에 독소 불가침 조약, 독일과 소련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 이 조약을 맺었지만 1941년 히틀러는 이 조약을 무참히 깨고 소련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1941년 일소 중립화 조약, 일본과 소련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약속을 했죠. 그러나 1945년 8월 7일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고 일본의 패망이 확실해지자 소련군은 그 다음날 만주를 향해서 진군을 했습니다. 관동군을 물리치고 그 길로 단번에 38선까지 내려온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과거 평화 종전선언 평화협정들이 오히려 상대방의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방심시키는 소위 선전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만약 지금 대한민국같이 분단국에다가 북한의 대남 전략, 핵 문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맺어진다고 하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마 좌파들은 그냥 외칠 겁니다. 이제 평화가 왔으니 한미동맹 필요 없다. 주한미군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 필요 없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야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의 평화공세에 속아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라고 하는 비극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가장 가까운 역사적 교훈은 아마도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일 것입니다. 그 지루했던 베트남 전쟁을 종결하고 4개 당사국이 서명을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4개 국가가 보장을 하고 거기다가 또 중립국 4개가 보장을 하고 도합 12개 나라가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떠나면서 이 남베트남을 떠나면서 북한이 아니고요. 월맹군이 다시 남침을 재개한다면 막강한 공군력과 해군력으로 초토화시키겠다. 그리고 많은 무기를 남겨주었고 많은 약속을 했고 많은 돈을 남겨주었고 그렇게 하고 미국은 떠났죠. 그 이후 남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유를 만끽했지만 혼란도 대단했습니다. 이때 이 남베트남에서 소위 민족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내세운 것이 반미, 민족, 평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엄청난 혼란 속에서 불과 2년 후에 또 한 번 비극을 맞이했죠. 월맹군은 이 파리 평화협정을 깨고 17개 사단을 동원해서 남침을 재개했는데 많은 물자, 북베트남보다 훨씬 많은 병력과 훨씬 많은 재정 능력과 훨씬 많은 군사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베트남은 56일 만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남베트남 전투기들은 뜨지도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다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20에 가셔서 그 전쟁 박물관에 가셔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56일 만에 이 패망하고 이 월맹군이 420 시내로 진주할 때 타고 왔던 전차가 미제 전차 M48 패턴 전차였습니다. 남베트남 군들이 전차를 버리고 도주했기 때문에 북베트남군, 월맹군이 이 전차를 타고 420 시내로 진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건이
충족된다면 저희들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이 땅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필요 없을 겁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 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께서는 이 역사적 교훈을 부디 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